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급해진 트럼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그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번 영상 때 DLS, DLF 관련 영상을 이제 공유를 해드렸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쪽에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관련 내용이 8월 15일 날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제 해명 자료를 내놓은 거거든요. 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해 드린다면 일단 8월 15일 경향신문을 통해서 금리 연계 파생 상품 파문, 그래서 고용보험기금도 81% 손실 냈다라는 기사로 이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용보험기금 자체가 사회보험성 기금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명 자료를 내놓은 것 같은데, 일단 고용기금에서 어디를 통해 투자를 했냐? 한국투자, 한투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한투에다가 이제 자금 운용을 맡기고 그 중에 584억 원 정도를 한국 투자에서 이쪽 독일 연계 10년물 금리 상품 쪽에다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이쪽 독일 10년물 금리 쪽은 거의 뭐 휴지죠. 거의 휴지가 된 상태인데 584억을 아마 다 날릴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뭐 81% 손실냈다. 이게 8월 15일 기준이었어요. 아마 지금은 조금 더 손실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좀 파문이 일어났었습니다. 문제는 저번 영상을 통해서 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셨는데, 일부에서는 뭐 알고 그랬다, 얘네들이 알고 짜고 치고 이제 등쳐먹은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영상 기준으로는 전혀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다. 분석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에다가 다 몰빵을 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쨌든 개인 투자 자금이 아닙니다. 사회보험성 기금이에요. 그렇다면 좀 더 신중하게 운영을 했어야 되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아무리 제가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사회보험성 기금을 일부러 먹기 위해서 얘네들이 반대 포지션에다가 투자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석을 못한 겁니다. 분석을 못한 거예요. 그냥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해명 자료를 어떻게 내놨냐면, 일단 얘네들이 이제 투자한 게 작년 7월 정도였습니다. 작년 7월에 1차, 2차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투자를 했는데, 당시 2018년 7월, 그때 이제 미국 무역 전쟁이 이제 막 시작이 될 때쯤이었죠. 그리고 특히 이머징 마켓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미 지표상으로 경제가 둔화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나왔고요.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그런 점들이 계속 부각이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금리가 일정 구간에서 머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분석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명 자료를 2019년 2월 이후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 등으로 독일 국채 금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급락하면서 손실이 발생을 했다. 한마디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금리가 이렇게 움직일지 전혀 예상을 못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금리 하락 국면에서 주관사는 펀드 중도 매각 등을 검토했으나 금리가 수시로 등락하고, 그러니까 이때 2019년에 들어와서도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했다라는 증거겠죠. 금리가 수시로 등락을 하고 만기 이전 매각 시
10% 내외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서 만기까지 들고 가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놨어요. 결국 다 휴지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맥락을 보면은 알고 그랬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분석력이 없고 멍청한 겁니다. 그냥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미시경제 상황을 모두 다 면밀히 검토했다면 이런 식의 무모한 투자는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고작 4% 먹으려고 원금 전액 손실의 그 리스크를 굳이 감당해야 했었을까? 그것도 사회보험성 그 기금을 가지고. 차라리 이때 이 중에 한 뭐 7, 80%는 국채 투자하고 나머지 뭐 20% 정도를 이런 파생 상품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합성을 해서 안전하게 운용을 했었어야 정상이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고용보험 기금도 이런 식으로 손실이 났다라는 거 한번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소제목은 자만인가 전략인가. 사실상 현재 글로벌 경제에 암운을 들이운 것은 이제 지난 과거 최근 1년이죠. 1년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가장 큽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사실상 신호탄을 날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이머징 마켓과 유럽 지역의 경제 지표는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미중 무역 전쟁에 많은 영향을 받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할 거예요. 아마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었을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개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기타 뭐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미국의 그 기업들 역시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연준이 작년에 그 금리 인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마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해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는 만큼 향후 경제 하강 사이클에서 정책적 여력을 좀 더 확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뭐 다 틀어졌죠, 지금. 그리고 여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게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 트럼프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개시 당시에 어떻게 이제 시작을 했냐면 일단 2018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그 힘으로 중국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었어요, 당시. 근데 안타깝지만 뭐 국가 관계가 단지 그런 사업적 마인드로 접근해서 해결이 되나요? 국가 관계는 사업적 마인드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연구가 더 필요했고요. 고민이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랬다라면 그때 당시 무역전쟁을 하더라도 그렇게 무모한 방식으로 중국을 굉장히 자극하는 방식으로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쟁점들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도 크게 다 양보를 할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어차피 협상이 바로바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 내용들이었다면 그렇게 무모하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관세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트럼프는 말로만 미중 무역 전쟁은 곧 끝날 거다. 잘 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의 1년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 곧 끝날 거다. 계속 이 말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시장은 이제 이 소리를 지겹도록 들었는데 이제 미국 내부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우려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트럼프 정부의 참모진 그리고 주요 은행 CEO들로부터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1일 날 주요 품목에서 그 중국의 3천억 달러치의 추가 관세 그 품목에서 주요 품목들 여기에 대한 그 관세가
이제 유예가 됐잖아요. 이게 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트럼프도 이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연말 소비 심리와 기업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유예를 한 거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그 무역 정책이 결국 미국 경제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이제 인정을 한 거고, 최근 화해 규제도 이제 유예를 했잖아요. 결국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 지금 홍콩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민감한 상태죠. 그리고 중국은 오히려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9월 1일 어쨌든 추가 관세 주요 품목이 빠졌다라고 해도 다른 품목들이 추가 관세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9월 1일 날 추가 관세가 부여가 되면은 즉시 보복하겠다라고 이제 오히려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트럼프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뒷걸음치기만 한다면 결국 정책적 실수를 인정하는 거고, 이거는 재선의 엄청난 악재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실수를 인정하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된다면 오히려 재선에 실패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이런 사태를 연말까지 유예를 했지만 결국엔 트럼프도 초강경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경하게 나와야만 지지층 결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재선 시기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강경 정책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의 무역 정책도 지금은 뒷걸음치지만 어쩔 수 없이 강경하게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의 이런 경제 상태가 잘 마무리될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결국 약간 자만을 한 것 같다. 절대로 이거는 전략적으로 끌고 온 게 아니고 이 전략이 다 실패가 된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탓을 이제 연준으로 돌리고 있어요. 저는 지금의 이런 상황들 자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 JP 모건 쪽이나 그리고 기타 여러 금융사에서도 작년에 분석을 내놨을 때 미중 무역 전쟁이 경기 하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의 그 정책, 자신의 탓으로 세계 경제가 좀 더 빨리 침체 국면으로 향하게 됐죠, 결국에. 그리고 그 여파가 이제 미국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모든 탓을 연준으로 이제 되돌리고 있습니다. 말로는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하면서 지금 금리를 당장 단기에 1%를 내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양적 완화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오류죠, 말 자체가. 경제가 좋은데 금리를 1%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해야 한다? 이거 자체는 좀 오류입니다. 경제가 좋다면 이런 정책을 쓸 필요가 없죠. 오히려 지금 이런 식으로 무모하게 이런 부양책을 꺼내든다면 오히려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할 정책적 여력만 제한시킬 뿐입니다. 연준을 더 구석으로 이제 모으는 그런 결과만 이제 초래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형태들은. 그래서 어쨌든 점점 트럼프는 지금 실제 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주가에 목을 메고 있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임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작년 영상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임기 전에 트럼프는 미국 주식시장이, 당시 2016년이었죠. 미국 주식시장이 심하게 거품이 껴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년간 이제 보았듯이 이런 저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이런 정책들은 자산 시장에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정책들은 양극화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이런 주장들, 금리를 1% 더 내려야 되고 양적 완화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 뭡니까 그러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양극화를 초래하는 그런 이제 발언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지지 기반들이 보통 다 노동자들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그 대선에서 승리를 했었을 때.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를 포함한 서민들. 이 사람들이 이제 지지층이었는데, 결국 이러한 발언들 자체는 지금 뭐, 결국 이런 사람들, 자신을 지지했던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금융소득세도 낮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 금융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뭐 금융소득세를 받는 사람들이 뭐 노동자나 서민들입니까? 다 부자들이죠. 뭐 배당 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지지해왔던 이런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에만 이제 관심이 있는데 실질 경제는 점점 나빠지고 그리고 자산 시장만 부양시키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들 있잖아요. 이들은 아마도 민주당의 사회주의 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잠깐만 폭스 뉴스에서 이제 대선 관련했던 이제 지지율 조사가 있었거든요. 폭스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 매체입니다. 이미 트럼프가 대선 승리 당시 폭스 뉴스를 굉장히 칭찬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매체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하시고 2019년 6월달 당시 1대1 구도로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들과 트럼프 1대1 구도 시 어떻게 될 것인가 조사한 게 있었어요. 6월달 당시 일단 민주당 그 1위죠. 현재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대결할 시 49%, 트럼프는 39%. 그래서 바이든이 좀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왔고 샌더스가 이제 나온다고 해도 샌더스가 좀 많은 표차로 이게 지금 오차 범위가 3%입니다. 어쨌든 샌더스도 트럼프를 이긴다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뭐 그 밑에는 이제 비등비등하고요. 그리고 이제 8월달, 올해 8월달,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 조사 내용을 보면은 이 여론조사 결과가 8월 11일에서 13일,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이 조사 결과는 이제 조금 더 좀 바뀌었죠. 바이든이 50%, 트럼프는 38%로 예상을 하고 있고, 샌더스 같은 경우에도 6월달보다 1% 이제 높아졌고, 트럼프는 1% 더 빠졌습니다. 결국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1위, 2위한테 다소 큰 격차로 진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폭스 뉴스가 변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고작 이런 지지율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폭스 뉴스만 그런 게 아니라 대선 캠프죠. 트럼프 자체 대선 캠프 자체 조사에서도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 나온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환경들 자체가 지금 트럼프를 계속 조급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어쨌든 재선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최근 주요 행보를 좀 보면은 이렇게 재선에 비상등을 켜졌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자기 주관대로 이끌어온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뒤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3대 금융사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은행 이런 3대 금융사 CEO와 컨퍼런스 콜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관세 유예가 나온 겁니다. 참모진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을 내놓고요. 그리고 화해 미국 제품 구입 90일 연장 이것도 유예를 해줬죠. 중국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컨퍼런스 콜이랑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게 주요 품목들 이것들을 이제 추가 관세에서 제외를 시켰잖아요. 연말까지. 이거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애플 CEO랑도 만찬을 했고 그리고
투자 요청을 뭐 했다. 미국 쪽으로 투자를 해달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삼성전자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우회적으로 까는 그런 이제 얘기도 같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더 해라, 양적 완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재선의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와 파월 연준 의장 이 둘 사이에 신경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쫓기는 입장이고, 그리고 파월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연준이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경전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경전의 1차 라운드는 잭슨 홀 미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23일 새벽,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는 22일입니다. 잭슨 홀 미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모든 시장이 다 이 잭슨 홀 미팅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의 지금 이런 상황들이 결국 현재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연준 탓으로 지금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트윗으로도 지금 연준을 계속 비판을 하면서 자기는 잘못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이건 어이가 없죠, 솔직히.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리고 파월 해임과 관련된 강경 발언도 뭐 기존에도 조금씩 해왔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서슴지 않고 이런 발언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연준의 독립성을 계속 훼손을 할 겁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그 독립성을 훼손하는 이런 발언들을 했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났겠죠, 뭐. 여야 상관없이. 근데 트럼프는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솔직히 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 이거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입장에서는 천명을 했죠, 이미. 자신의 임기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이런 정치적 압박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예상하기 힘들어요. 뭐 혹자는 결국 트럼프에 굴복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연준의 자존심을 지키고 연준이 정치에 휘둘리는 모습을 시장에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신경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잭슨 홀 미팅을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잭슨 홀 미팅에서 지난번 6월 초에 있었던 시카고 연설과 비슷한 수준의 서프라이즈 발언이 있어야만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의 급락은 불가피해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발언이 나왔다. 그러면 트럼프는 이제 트윗으로 엄청나게 연준을 욕하겠죠. 이건 불보듯 뻔한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잭슨 홀 미팅에 우리도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난 시카고 연설 때 나왔던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월 초 시카고 연설 때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금리 인하 외에도 이제 다음의 정책금리, 여기서 다음이라는 건 이제 경기 하강 사이클입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실효 하한선, 사실상 제로금리죠. 제로금리 이제 도달을 할 거고, 그런 제로금리에 도달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 어쨌든 제로금리까지 내리고, 그리고 이제 잘 헤쳐나왔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뭐 잘 가이드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포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시카고 연설에서 이 내용을 다시 꺼냈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낮고 인플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 대중들을 폭넓게 참여시킬 적기이다. 미리 이제 밑밥을 깔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 내용을 리뷰를 해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연준은 금리 인하뿐 아니라 다음 경기 침체에서 마이너스 금리와 훨씬 더 큰 규모의 양적 완화와 같은 정통적이지 않은 도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것을 얘기한 거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파월 의장은 FOMC가 당시 점도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인정을 했었고 불행하게도 점도표는 FOMC가 예상치 않은 경제 발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와 같은 중요한 주제로부터 다소 멀어져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블룸버그 통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왔냐면 파월 장관의 당시 그 연설은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 전략 그리고 정책 도구들 그리고 소통 관행들을 재검토하겠다라는 연 목표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낮고 물가 상승률이 낮은 상황에서 지금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 대중을 폭넓게 참여시킬 적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명분 쌓기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중들에게 사전에 공감을 얻기 위해서 일단 언급을 한 거다. 그리고 사실상 연준에서 앞으로 이런 정통적인 통화정책 말고도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들을 수시로 사용을 할 테니까 놀라지 마라. 사전 스펀지 역할과 같은 그런 멘트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날 잭슨홀 미팅에서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시카고 연설에서 언급했던 비전통적인 정책 도구의 전통화 전략 제로금리야 그 마이너스 금리 그 외에 양적 완화 같은 정책들은 비전통적인 정책 도구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비전통적인 정책 도구가 아니다.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정책 도구다. 라고 이런 이제 전환. 비전통적인 정책 도구를 전통적인 도구로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그런 언급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제. 그리고 당시 시카고 연설에서 이 내용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 시카고 연설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요건 이제 필수 내용입니다. 현재 채권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하 예상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발언도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에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이미 지금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 0.5%의 추가 금리 인하 분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상치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그런 발언이 나온다면 물론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 채권 매도가 좀 나오겠죠.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도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모두 하락시키는 그런 이제 발언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시장을 충족시키지 않는 발언이 나온다면. 그리고 만약에 금리나 예상치를 충족시켜주는 발언이 나왔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제가 저번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위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채권 시장과 그리고 금, 은 이런 안전자산 시장으로 다시 자산이 조금 더 몰리는 형태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잭슨홀 미팅이 금요일에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잭슨홀 미팅은 결국 트럼프와 파월 의장의 본격적인 신경전
되는 그런 1차 라운드가 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큰 이슈는 지금 잭슨홀 미팅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FOMC의 그 의사록이 이제 공개될 텐데 뭐 그것도 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요일날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잭슨홀 미팅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잭슨홀 미팅 리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금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